나오실 경위님은 범죄도시 영화 아시죠? 네네. 그 마동석 씨의 실제 모델. 아 진짜요? 네. 아. 놀러 와. 현재 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과 소속이고 24년 차 강력반 생활만 약 20년을 한 베테랑 형사입니다. 범죄도시 영화에서 다룬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 왕건이파를 소탕한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왕건이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조선족들 중에 나쁜 조선족들이 그 서로 이권 다툼을. 다툼하면서 좀 세력 다툼을 벌인. 예. 장정 대여섯 명이 한 남자를 문매를 때리고 흉기까지 던집니다. 중국 옌벤이 주무대인 중국 동포 폭력 조직 흑사파 조직원입니다. 경찰이 흑사파 두목 등 7명을 구속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 강력계 형사분들은 사선에서 진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좀 많죠. 칼을 가지고 덤비고 그랬었으니까 아유. 뭐 칼이나 도끼. 야,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사실 하시는 일이 그런 범죄를 소탕하는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진짜 기분이 좀 어떨지가 참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좀 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눕히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죽는다.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힘이 이제 솟아납니다. 아니 그 형사가 되신 좀 그 뭐 계기가 좀 뭡니까? 이유가. 어릴 때부터 꿈이 형사였습니다. 중학교 때 뭐 학교에서 친구 괴롭히는 그 불량 학생들하고 좀 싸운 적이 있다고. 짝이 지금 의사가 돼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바지 벗기고 놀면은 걔는 울고 있고 네. 제가 가서 애들 때려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 뭐 예, 어떤 일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만 괴롭히는 친구들을 좀 응징을 하다 보니까 정의사고. 예, 그러니까 별명이 내가- 형사였죠. 그때부터. 아.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좀 잘하셨나 봐요. 잘했다고 생각. 중학교가 그래서 중학교 때 짱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을 돕다 보니까 내가 짱이 된 거예요. 짱을 눕히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짱을 눕히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짱이지. 그런데 내가 짱이 되려고 한 건 아니라 네. 짱을 눕히니까. 예, 저는 내가 몰랐습니다. 걔가 짱인지 몰라고 근데 그냥 나와 그래서 딱 했는데 딱 했는데. 걔가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대학교는 뭐 전공하셨어요? 가끔 가다 뭐 유도를 전공하시는 뭐 분도 계시고 뭐. 대학은 솔직히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네.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유아교육학과를 저기 했다가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군대 갔습니다. 그냥 군대 가서 그냥 졸업하시고. 제대하고 바로 경찰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파출소 신입 순경대 출동을 하셨다가 5대2로 몸싸움을 이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97년도에 기대를 갔다가 2년 후에 이제 일선으로 갔을 때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이제 조폭들이 난곡 사거리를 막고 닭싸움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난곡 사거리에서 닭싸움을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신고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가관이었던 거죠. 막둥이 건달들은 차를 딱 이렇게 막고 있고 이 선배 건달들이 2대2로 닭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진짜 이거 난동이네요, 난동. 그렇죠. 그렇죠. 나와 그랬는데 근데 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육박전 한 거죠. 몇 대 몇으로? 처음에 4대2로 저희 경찰 2명하고 건달 4명하고 하다가 사거리 막은 놈들이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또 강력반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또 파출소로 데려가고 예. 그랬었죠. 근데 그때 그 이제 강력반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예. 뭐라고? 조그만 놈이 봉 잘 쓴다고 강력반으로 올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발령 때 강력반으로 가셨군요. 그때 강력 3단 3단봉 잘 쓴다고. 예. 그럼 별명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별명은 이제 개코였습니다. 개코는 왜? 개코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냄새 애들 잘 물어온다고. 아 범인 색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잘하시니까. 걸 사건을 물어오구나. 네, 잘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총만으로도 어떤 그 이 사람이 뭔가 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뭐 이렇게 네. 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이제 가리봉동에 칼 사건이 난 거예요. 찌르고 도주했다고.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딱 저놈 같아요. 아니 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예. 저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그냥 후렸죠. 딱 했더니 이 자식이 칼을 뽑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얘인 거예요, 살인범이. 예. 제가 우리 선배한테 되게 혼났죠, 그때. 왜요? 그냥 민간인이었으면 너 어떡할 거였냐. 가자마자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느낌만으로 그냥. 말은 했죠. 뭐라고요? 일로 와, 이 새끼. 그렇게. 아저 아닌데요 하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게 일로 와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인들이 거의 차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찌르고 도망가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계급 밝히면은 내가 당하니까. 그렇죠. 진짜 아찔한 순간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아찔한 순간 있으세요? 처음에 도침 진중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도침 진중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무전은 뭔데? 저 건물에 지금 현재 이제 절도범이 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전은 도둑이 뭔데? 침투해서 진행 중이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딱 갔는데 경비원 분께서 화장실에 요만한 유리문이 잠궈 있었는데 둘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배는 후문 지킬 테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양말 신은 채로 싹 가서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딱 불을 타다닥 켜니까 타닥 켜지는데 짜장면 두 그릇이 딱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군요. 예,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와 이거 혼자서 와 네, 이거 그러니까 와 상상만 이제, 해도 와. 김이 싹 나고 있으니까 좀 전에 시켜 먹은 거잖아요. 막 뜯은 거잖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이게 와 등줄기에 땀이 그냥.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싹 뜯어가지고 여기다 다 싸놓고 딱 두 그릇 먹고 친구가 터졌으니까 이제 두 놈은 숨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사장실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 터나보다 그래가지고 삼단봉 삼단봉.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펴가지고 사장실로 살짝 갔는데 책상이 크니까 여기 앉다 보면 이렇게 넓게 돼 공간이 있잖아요. 예, 살짝 보니까 이제 이 헝겊이 보이는 거예요. 두 명이 들어가기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현장 예. 용어니까요. 이 현장 예, 용어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쳤죠. 근데 내리쳤는데 둘이 아니라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한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왜 두 그릇이야? 그랬더니 이제 배고파서 두 그릇 먹었어요. 그런 거였어요. 배고파서 두 그릇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도둑도 참 그냥 곱빼기 시켜 먹으면 될 걸. 또 곱빼기랑 두 그릇의 차이가 뭐 있었겠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아찔했죠. 왜냐면 진짜 너무 등줄기에 짬이 쫙 날 것 같아요. 예, 그런 순간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좀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던 순간도 혹시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폭이 이제 술집에 가서 여자 목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칼로요? 예, 아니요 병맥주로. 어휴. 이제 그게 이제 강력반 갔을 때 첫 적이었죠.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으로 나갔는데 근데 딱 갔을 때는 문 앞에 틈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네. 거기에 핏물이 싹 나와요. 들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와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아내가. 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9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웨이터가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26살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솔직한 마음에 너무 솔직히 겁이 너무 나서. 무서웠으니까. 저는 솔직히 무섭죠. 솔직히.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찔리거나 혹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무섭죠. 키를 넣고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본 게 많이 참고가 됐죠, 어렸을 때. 옛날 영화 보면은 이렇게 딸 때 살짝 돌리죠. 조용히 이게 천천히 따는 게 근데 더 턱 소리 나더라고요. 확 들어가니까 한 병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안으면은 이제 이거 못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니까 이 머리를 박아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압을 했군요. 예. 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예, 뭔가 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빨리 내가 제거를 해야겠다. 예. 야. 형사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잠복 근무도 좀 많이 하시겠죠. 요령이 좀 있나요? 잠복 근무하는 요령이? 예, 꼭 둘이 해야지 빨리 잡습니다. 왜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꼭 한 명이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나타나고 꼭 그 묘하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진짜 희한해요, 그게. 야, 진짜 희한하네, 맞아. 예. 그 영화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영화 속에서도. 전화를 안 받아. 씨. 뭐야, 씨. 아니, 저 궁금한 게 항상 영화 속에 잠복 근무하면 꼭 우유에다 빵을 드시잖아요, 이렇게. 다른 건 안 드십니까? 솔직히 맛있는 것도 먹죠. 어떤 걸? 뭐 드세요? 뭐 설렁탕도 먹고 라면, 김밥 볶아서 그것도 먹고. 아니 근데 이게 잠복하시는데 그럼 너무 티가 나지 않나요? 설렁탕을 시켜 먹으면은 좀. 아니요, 시켜 먹는 건 아니고요. 네. 혼자 가서 네. 사 먹고 오면은 안 되니까. 교대로 먹을까? 그래서 그러시죠. 그런데 꼭 가서 음식 시켰을 때 많이 드세요. 예 하고 한 숟가락 뜨면은 그게 그럼 네. 놓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근데 솔직히 한 5입 빨리 먹고 가죠. 5입 빨리 먹고 가죠. 왜냐면 그러니까 빨리 와 해도 한 숟갈 떠도 와도 예. 한 숟갈 먹고. 왜냐면 배고프니까. 아, 맞아. 배고프면 못 잡으니까. 그래서. 예. 야 이거 좀 리얼한 네. 리얼 말 그대로 리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들어봐도 마동석 씨가 왜 영화화 했는지를 알겠어요. 야 그냥 살아있는 시나리오네 이렇게 토크 하나하나가. 혹시 전국에 계신 형사님들에게 뭐 한마디 좀 아니면 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김보성 형님이 예. 범죄자들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이 시간에도 있는 범죄자들한테 범죄자들에게 좋네요. 범죄자들한테 대한민국 범죄자 여러분 아니 저 갑자기 아니 그거는 저 강하게 간주해줘. 대한민국 범죄자 여러분은 너무 따뜻하잖아요. 예, 좀 강하게 좀 가주세요. 뭐 어이 그래요? 아니 어이 범죄자들 대한민국 경찰을 항상 너희들 잡는다. 이상 끝.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수사관 정희석입니다. 아유. 아니 근데 이게 책임 수사관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올해 이제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일환으로요. 예. 경찰 수사관들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경찰 수사관 중에 최상급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요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네.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형사님이 그 형사 분야로 뽑힌 59명 가운데 수석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2,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요. 와. 이제 90명 선발됐고 형사 분야에서는 59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태어나서 1등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서울에 그러면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을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네.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네.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네네.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이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이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이야.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걔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아.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야.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렇게 가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자세는 또 그렇게 노 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남자들끼리니까. 네, 뭐 그거는 뭐. 네. 아, 같이요? 혼자 계신다고? 아, 같이는 좀. 같이. 아니 추리닝 같은 거 반바지. 아, 같은 이거 거. 입고. 아, 예, 또. 네. 혹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순간 아니고. 기억.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확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아, 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아니 그 저 네.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네.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예.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예.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싸워서. 예,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저희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깨우면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 없고. 네, 그건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있습니까?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얘기하기를 이제 네.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정의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나도 정의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의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아니 그 좀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인 데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이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 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관과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네. 좀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만 정확하게 20년.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럼 이게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예.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아니 발령 전에는 경찰에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실적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CSI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붓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지문을 채취. 채취하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겨진 지문 다 밝혀가지고 완전 초토화.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경찰이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좀 집도 어려웠지만 네.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 카톨릭인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야, 그 전역을 할 때가 됐는데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의 원서가 없어졌다면 지금 신부님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딸이가 왔는데 네. 딸이 이제 없을 수도 있죠. 신부가 됐으면.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신부님도 굉장히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성당에서도 인기 많은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여기 그 또 우리 또 네, 제가 세바스찬. 세바스찬 네.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보통은 본인 세례명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형제님 예. 어떻게 세례명이? 저는 알로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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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그 세바스찬 알로이시오. 원래 보통은 진짜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이제 사촌 형이 신부님이셔서 그러세요? 네, 존 스테파노 신부님. 네. 저희 집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빨리면 세례명이.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나흘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 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이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요즘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지요.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네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 격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도 뭐 웬만해서 화낼 일이 없으시겠어요? 화낼 일 많죠. 퇴직하고 나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세요? 아니 뭐 집에서 뭐 아, 갑자기 집 얘기는 왜 집에서 왜? 근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뭘 시켜요. 그러니까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집에 계시지 그때 않으면 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해라.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분리 배출이죠. 분리 예, 배출을 하러 가면 제가 갔다 오면 다 아주머니들이 나와 계세요. 네. 근데 집사람이 갔다 오면 다 남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뭔 상관입니까? 그냥 아니, 내가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면 되지. 뭐 나랑 같이 버리는 분들이 꼭. 아니 집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버려주는데 내가 나갈 땐 남편들 없던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잠복을 해봤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 서서 아니 잠복을 왜? 아니 한 3시간 서서 이 현상이 왜 벌어지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사실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오는 시간대는 휴일에 뭐 담배를 피러 나오거나 네. 뭐 이럴 때에 남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출몰하는 시간대고. 야, 그것 때문에 잠복을 하셨어요? 아니 혹시 아버님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 집안일을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됐네요, 이게. 드디어.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네.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유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짜장면 필요해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감을 넘어 직감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육감 경찰입니다. 우리 강승구 경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뭐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주의 근무에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그 아까 있는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 시위가 좀 격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 뭐 거의 진짜 어쩔 때는 전쟁터 칼총만 없지만 전쟁터 같은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분들도 다치고 경찰관도 다치고 막 욕도 하시고 막 몸싸움도 막 심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막 없어지고 막 시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이제 시위가 이제 격해졌던 게 나면.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경찰관들한테 아 이거 경찰 아실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도 딱 지나고 보면은 아 이거 저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름에 뭐 집회하고 있으면 땡볕에서 그분들 계속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시죠? 아,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도 이렇게 있으면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저희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우리 아들도 의경 출신인데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 우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요? 아 이게 또 울컥하네 또 그런 거 들으니까. 나름의 이 업무 하시는 데서 애환도 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또 현장 출동한 저희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경찰 보죠. 버스. 경찰 버스가 대부분 경찰관 기동대들이 쉬는 장소군요.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아 왜요? 아 계속 버스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 대기를 좀. 네,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왜냐면 앉아 그 있다가. 이제 버스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저 이거 걸려왔어요. 이거 저도 아는데 그 저도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 뭐예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2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뭐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데이트 분녀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요. 1번 전화기고요.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 신고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뭐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뭐 거기 뭐 옆에 남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이제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뭐 휴지도 던지세요, 뭐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잘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막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가정폭력인가 보다.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본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자들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진짜.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그 사건을 재접수해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대원 분들께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 특집을 해가지고 많은 경찰관 분들 저희가 좀 만나 뵀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경찰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입고 계신 게 평소에 근무하시는 근무복인가요? 예, 저희 일반 경찰관들은 보통 이 하얀색이 아닌 남청색, 맞아요. 어두운색 계열의 근무복을 입는데요.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아무래도 사거리에서 좀 더 확인하기가 쉽게 하얀색 근무복을 입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백 조끼, 이게 그냥 조끼가 아니라 에어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끼예요. 이게요? 네. 어떻게 해요? 이 부위가 오토바이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인데 떨어지는 순간 부풀어. 예. 가스도 있어서 이 가스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위가 전부 공기가 차요. 그래서 이걸 입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신발도 이게 안전화. 신발도 저희한테 나온 부츠인데요. 이게 발목하고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신발 되게 멋있네요, 이거. 같은데요. 어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구 도주 차량 같은 거 오토바이 쫓아갈 때. 따라가는 거 그거 진짜 그 시속이 엄청난 거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근데 이 무섭다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그 요즘 또 그 큰 오토바이들은 무게가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제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300kg가 넘고요, 무게가. 그리고 이전에 탔던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400kg가 넘는 오토바이였어요. 이게 그냥 연습 삼아서 넘어뜨리고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힘들게 일으키는데 이게 막상 도로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냥 세워져요. 그냥 세워진다고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또 그 참 이상해. 사람의 힘이라고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초인적인 힘이 막. 어이없게 넘어질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막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잖아. 사람들 볼 때 넘어지면 괜찮아요 하는데 볼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천천히 나는데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희한해요. 희한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경찰들 사이카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선글라스 끼시고 아, 예, 이게 이제 헬멧 예, 딱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멋있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움찔한다 그럴까 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왜냐면 예를 예.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예. 나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그 약간 내가 뭐 신호 위반했나? 저 움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사이카 타는 이유예요. 왜요? 이렇게 사이카를 타는 순간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저를 바라본다는 의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의도 환기가 주의 되고 환기 되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뭐 주의 향기까지는 괜찮은데 도로에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본다라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신 거죠? 한 줄로 요약하면 교통경찰의 꽃은 사이카다. 네. 이 사이카를 타는 경찰관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일산 동부경찰서에 저 혼자 타고 있고요. 혼자예요? 네, 저 혼자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오토바이 사고는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꼭 안전모 착용률을 100%로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침 11시에 안전모 단속을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듣고 전 퇴근을 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분이셨는데 그분은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다고 하면 그분이 헬멧을 더 쓰셨을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사이카를 모시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도 조금 경위님도 겪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외빈이 방한을 하셔서 자유로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자동차 전용도로 네. 그 에스코트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요? 예. 이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겠구나. 시동 꺼지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갓길로도 못 가고 1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겨우겨우 뭐 1, 20km까지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시동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멈췄거든요. 그때 견인차를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2시간을 기다렸어. 1차로 안쪽 갓길에 혼자 서서 견인차에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앞에 타고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에스코트 하는 데서 중도 빠지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처량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사이카와 내가 함께 돼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또. 네, 맞아. 근데 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경위님께서 이제 기본 임무 외에도 긴급 출동하는 응급차나 소방차 길을 터주는 일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교통경찰의 기본 업무입니까? 기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우연하게 그게 생각이 나서 시행을 하기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구급차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전도가 되면서 구급대원분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는데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본인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 환자분을 챙기시면서 그 수신호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됐어요. 진짜 시속 120, 130 막 달리는 구급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아 저건 진짜 심정지 아니면 중증 외상 환자 진짜 긴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저기로 따라가야지. 무조건 가서 안전하게 병원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부터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처음 초창기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소방차 가니까 무작정 붙긴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위반하는 사람인가라고 처음에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제가 통제를 하면은 이어서 통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까지 무사히 갔었고 그분은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하던 중이어서 좀 자리를 떠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먼저 받았어요. 그분이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도 그 배달원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사는 윤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대하동에서 피자를 싣고 덕이동을 가던 도중에 덕이동 공장이었는데요. 연기가 자욱하게 많이 나고 공장에서 그냥 소방차가 앞차 때문에 못 가니까 사이카 운전하고 있는 교통경찰 형을 봤는데 혼자 빌터 주기가 벅차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줄까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그때 피자를 싣고 고객님한테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제가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손님이. 가끔 이제 신호등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에 내려서 하실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좀 때로는 무서울 때 좀 있지 않으실까요?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에서 이제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확률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거기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해서 제가 5차선에서 1차선까지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면서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통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제 뒤에 따르는 그 시민분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무하면서 경위님이 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말한다는 거는 어느 분이 위반해서 제가 단속할 때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 선생님. 그게 제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전모 미착용 단속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신호위반 하셨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경위님. 제가 이제 딱 위반을 했어요. 해서 그거 한번 딱 보여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게 노란불에서 막 바뀔 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우리 선생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렇게 노란불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 뭐? 와 정말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런. 예. 여기 가상 계좌 있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도로교통법 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아니 근데 갑자기 경위님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혹시 뭐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오셨는데 딱 걸렸어요. 진짜 화곡중학교 너 걔 아니야? 나야 나 세워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나 왜 이래서 경찰 됐다고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학연 지원 일단 다 배제입니다. 예. 네. 면허증 받고 통고처분 스티커 주고 연락처를 경위님 삼촌 만났어요. 삼촌. 삼촌.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
삼촌 만나도 학연 지연 다 배제. 나중에 조카한테 용돈을 그만큼 제가 더 주더라도 그러면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은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됐다네. 그러면은 걔도 한다고 하겠지만 스티커는 발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제 돈을 내야죠. 그럼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여보 자기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도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예. 그것도 당연히 발부하고 제가 내야죠 제 돈으로. 예. 나이트 브리핑 때문에 번호판도 특정이 안 되고 차종 조직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게 흰색 SV 종류, 제주 회사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이 차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 IC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역으로 진입을 했거나 기락마을에서 역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어. 반대에 있는 CCTV를 다 돌려서 이 차량을 찾을 겁니다. 스톱. 차량 판독용 한번 따봐. 165 딱 걸렸어. 빠져나가도 못해 너는 이제. 그 021 하셨죠? 네. 무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역주행 하셔가지고 네. 가신 사실 있죠? 제가 좀 돌아가지고 많이 피곤했던 상황이라 가지고. 아, 졸음운전 하셨다고요? 졸음운전을 해서 4km를 역주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찰서장 출석 한번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뺑소니 사건 전문 형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창종 경위님. 반갑습니다. 유창종입니다.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지금 1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 경찰 경력이 28년이신 베테랑이십니다. 예. 특히 이제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뺑소니 전문 98% 검거율. 검거율이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98%면. 예. 사실 그 좀 늘상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해. 빨리 저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후속 조치를 해야지.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외곽 쪽으로는 네. 그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야간에는 또 이게 식별이. 어둡다 보니까 번호판 식별이라든가 차종 식별이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뺑소니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마셨다거나 뭐 무면 운전이거나 대포차.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일단 이 현장을 피하고 보자. 예. 아니 보통 그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보통? 그냥 퇴근합니다. 아닌 척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닌 척 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목격자를 그 확인을 하고 동선을 다 따죠.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위님이 보시면 아닌 척해도 느낌이 딱 옵니다. 보지 않. 그냥 한 5분 얘기 나누면 느낌 딱 오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몸이 뜹니다. 말은 그냥 아니다고 하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뺑소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보통 이 현장 점검을 좀 제일 먼저 그렇죠, 하시겠죠. 이제 예. 인명 상태부터 보죠.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또 있으면. 예. 그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류물이 뭔지, 파편이 뭔지. 그러니까 뭔 차종을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차종만 확실해도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훨씬 좁혀지죠. 우리 그 형사님들께서 캐비넷에 뭐 전조등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오는 차량에 뭐 이런 그 부품들이 다 많이 보죠. 그것도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를 하죠. 왜냐면 CCTV에 뭐 뒤에라 조금 찍겠다거나 그러면 후미등이나 모양, 변버 모양, 그 사이드 스텝 이런 것도 보고 이게 차종이 뭐구나. 아니 그 이런 걸 확인하시고 흑안줌으로 범인을 찾은 적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흑안줌으로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흑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일 것이다 유추를 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런 흑안줌으로? 2014년도 사건인데요. 한적한 외곽도로예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할머니 한 분 쓰러져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다. 상당히 상처 부위가 심하더라고요. 다리가 진이계적. 그래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아무런 유리물도 없어요. 타이어 자국도 없고 그것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흙이 이게 또 비산이 쭉 돼 있더라고. 비산 흩어져 있었다는 쭉 얘기예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차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차는 건널장이라는 땀프나 아니면 포크레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전에 이제 한 300m 전에 있는 CCTV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봤어요. 그 육다구리라고 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굴러가. 그게 하나 지나왔더라고요. 그걸로 아무튼 유출을 하고 다른 군에 이미 이동이 돼가지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덤프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현장 조사를 하고 흙을 수거를 하고 우리가 채취한 흙하고 국가수로 보냈죠. 이 동일 선물이 나온 거예요. 이 차였구나. 예.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다시 불렀어요. 2차 소환을 했죠. 딱 들어왔더니 진짜 자신감을 좀 들더라고. 진짜 몰랐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 뺑소니를 잡아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CCTV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그게 뭐 분석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맞고 품는다. 맞고 품는다. 예.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낚시 못 잡으면. 맞고 물 파야죠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뭐 등록돼 있는 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찾아요.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번호판이 확인 안 되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을 모두 봐서 이 차가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났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목격자 진술이면 차 앞에 뭐가 있다. 그 뒤에 티슈가 이런 거, 아니면 앞에 인형이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낸 범인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 뺑소니를 한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예, 98년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에 터져 있다고. 근데 현장을 갔는데 그것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플라스틱 조각 요만한 게 검은색이 한 개. 뭐 처음 뺑소니 할 때인데 뭐 요만한 거 제가 뭐 이게 뭔 조각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요? 네. 그래서 정비업소를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정비업소는 이걸 알 것 같더니 정비업소에서 이게 차에 들어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범퍼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오토바이 센터를 갔어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센터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 앞바퀴 물바지라는 거예요. 물바지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였구나. 예.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거죠. 이거 수사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라는 건 알아냈지만.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 시절에 젊은 애들이 타는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타는 거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타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 한참 그 폭주가 조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수사의 방향을 그럼 젊은 애들 위주로 한 거죠. 타겟이 이제 잡힌 그래서 거네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혹시 학생들 무면허라서 도망가지 않았나? 관내 고등학교를 다 샅샅이 뒤졌군요. 교장 선생님 허락하에 얘가 넘어있으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확인 좀 해봅시다. 그치, 그게 플라스틱이 조각이 날 정도면 일단 차가 넘어졌으니까. 옆으로 넘어졌겠죠. 오토바이는 넘어지거든요. 옆으로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친 학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마을 이장들 다 찾아가. 오토바이 누가 갖고 있냐 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방송 좀 해라.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됐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계속 좁혀 들어가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굴 오토바이 빌려줬는데 내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냥 그럼 오토바이 확인할 수 있겠냐? 가서 봤더니 그 플라스틱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 누구를 빌려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형한테 빌려줬는데 복귀를 했을 텐데요. 했을 거다. 그러냐?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해 해군사령부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진해 해군사령부로 갔어요. 딱 가고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사건이었고. 첫 사건이었기 첫 때문에. 사건. 대단하시네요.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서. 아니 그 사실 이제 CCTV를 하도 오래 보셔가지고 좀 시력도 많이 좀 안 좋아지신다고. 예, 좀 제가 좀 안경을 좀 벗고 왔는데요. 예. 눈이 많이 나빠졌죠. 이게 늘 이게 보셔야 되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볼 때는 3일치가 독재가.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야, 나 근데 그거 안 볼 수가 없죠. 그럼 3일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종은 알지만 번호를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다 따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이 차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갔을 것이 다 하고 그걸 쭉 통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 동선에 있는 모든 CCTV를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는 혹시나 번호가 나올까 싶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번호는 나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보는 거죠. 잡아야 되니까요. 그 차를 잡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또 이제 영안실을 들어가요. 저희들 도와주면 사진을 찍어요. 서류에 다 이제 붙여야 되니까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 나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계신 교통조사관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진짜 어딘가에 번호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반에 16km 막 돌리다가 차가 하나 옆에 스쳐간다. 뭐 붙었다 그러면 딱 멈추죠. 그럼 다시 빼. 그럼 다시 16km 말고 또 다시 멈췄다가 다시 빼. 다시 빼. 아, 말이 3일치지. 16배속으로 돌려도 24시간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그거 왜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게 뭐 확대해봐. 자 조금 화상도 좋게 해봐. 그러면 번호 딱 나오던데. 뭐 미국 뭐 CSI인가 네. 그걸 보면 막 이렇게 촥 하면 뭐. 번호가 딱 나오고 막 위성에서 막 짜가지고 위치가 막 두개 차 있지. 그치.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왜요? 우리나라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미국 CSI가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거 안 되냐? 이거 뭐 번호 하나만 나오면 다 아는데 이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아예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맞아. 영화니까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는 영화다. 영화로만 생각하시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검거율이 98%라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2%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이거는 뭡니까? 사망 뺑소니인데요. 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네 벌써요. 야 그때 뭐 이게 CCTV도 거의 뭐 거의 없을 없었고요. 때네요. 예. 그 밤에 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도로에 사람 한 분이 쓰러져 있다고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만 쓰러져 있지 파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타이어 자국 하나도 없고. 아, 빗물에다 또 이게 쉽게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검도 하고 또 국가수의 옷도 다 보내고 해서 다 이제 감정까지 했는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예. 야, 그러나 뭐 예전에도 한번 좀 저희가 그알 특집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간 잡힌다. 예, 이게 또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통신수사, 부검, 거짓말 탐지기, 법체면까지도 해봤거든요. 밤에 돌아가신 분 쓰러져 있던 자리에 우리가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는데요. 교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교감, 그 사람 느끼게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진짜로. 잘 걸어 다니고 잘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찾아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딘 사람인지. 이게 꼭 잡아서 처벌해주는 게 맞고요. 숨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편하게 사시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 자수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한강경찰대 근무하고 있는 고건경입니다. 아, 예.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인명구조 업무하고 그 변사체 인양이라든가 경호 경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경호 경비 임무까지? 예. 생을 포기하기 위해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 빨리. 자, 하나. 호흡해, 호흡. 아니 이게 이제 저 수중에서 사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좀 합니다. 예.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한강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야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랑 뜬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 아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찾나요? 그냥 이제 수색줄을 이용해서 더듬어가지고 찾습니다. 뭐 잡히는 게 있으면 당겨가지고 확인하고. 손으로 이걸 더듬어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저희가 끌어당겨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저희들도. 아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쌀 가마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깨에 부딪히더라고요. 좀 물컹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가지고. 어우 너무 놀라셨겠네요 진짜.
아니 느낌상으로는 뭐 이렇게 한강물이 그래도 좀 시야가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안 보여요. 네. 특히 여름 때는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더 안 보이고 그 침전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시야가 그나마 좀 나오는 편이고 그나마라는 게 한 1m 정도 1m 정도? 뭐 7, 80cm 뭐 이 정도? 저도 첫 입수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졌는데 예상할 수 없는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 지근거리에 있어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뭐 엄지손가락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되게 유한이 돼요. 혼자 들어가면 또 힘들 텐데 옆에 동료가 같이 있으니까 동료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도 이 친구가 날 구해줄 거다 이제 그런 믿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이거니까 그래서 한강 경찰 대원들이 다 이제 끈끈해요. 네. 그 동료의 손길이 정말 그때는 엄청나게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제 저만 혼자 이제 따로 남겨진 기분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동료가 손을 딱 잡아주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좀 차분해지고 같이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한 길을 가는데 빛이 없이는 길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자격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이제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하고 인명구조 인명구조 자격증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 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선박을 몰아야 되니까 조종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려면 그 자격증이 한 3개 정도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한강경찰 때는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는 4년 차고요. 만 3년 됐습니다. 혹시 좀 이 일을 하시면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병은 없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나가면서 다리를 좀 보게 되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같은 거 있으면 저거 신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좀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찾는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투신을 하시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다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진 10대가 구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에서 55살 최모 씨가 한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대교에서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죽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육상 구조대에서 이제 그 로프를 끊고 저희 배로 이제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손에 로프를 잡은 흔적 같은 거, 생채기 같은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감행하셨는데 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이거를 제대로 해서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그거하고 구조가 되신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가 뭘 집어넣고 뛴 거예요. 난 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난 누구도 날 찾게 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뛰어내린 것 같은데 교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충동적인 게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후회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다. 혹시 또 그런 기분이 들거나 혹시 내가 좀 그럴 때는 주변에 분들에게 꼭 좀 도움을 청하시고 저희 그 상담 전화들이 있죠.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보람도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은 항상 있죠. 네. 이게 경찰 하면 저희가 경찰에 입직을 할 때부터 예상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단속 그런 거를 알고 근무를 해왔는데 인명 구조를 하는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구조하고 하다 보면 정말 기뻐요. 예. 아, 내가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구나. 예, 진짜 그런 그 어떤 사명감과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이 고된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좀 힘든 일은 뭡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변사체 인양도 많이 하고 뭐 구조도 많이 했는데 저 2월에 이제 저 동료였죠. 예, 동료가 순직을 했었습니다. 그 2월 달에. 그때 가양대교에서 차를 세워놓고 투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조는 안 되셨어요. 안 되셨고 구조는 안 되셨어요. 바로 깔아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색을 진행해 나갔었는데 그 수색 중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2일 차였어요. 2일 차에 올라왔는데 자기 공기 잔량 보고 교각 한 바퀴 정도 수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길래 그래 엄마 한 바퀴 돌아라. 교각 수색 같은 거 금방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못 나왔죠 그 친구가. 그 재수 씨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좀 안타깝죠. 얼마 전에 그 조산을 하셨어요, 재수 씨가. 조산을 하셔서 지금 조카는 인큐베이터 지금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근데 좀 바람이 있다면 아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 건강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연결식이 염수됐습니다. 서울 한강경찰대 소속 수상구조요원인 유경이는 지난 15일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다 숨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잠수수색을 마친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던 유경이는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슬펐죠. 그때가.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가지고 같이 있던 동료가 그래 버리니까 전에는 이제 뭐 글 같은 데 읽었을 때 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상상이 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슬픔이 더 슬펐습니다. 그때. 얼마나 한강이 좀 어둡거든요. 어둡고 그 친구가 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또 2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추워했을 텐데 그 어떻게 했을지를 아니까 그 안에서 너무 슬프더라고 그때. 아니 너를 조선조으로 근무했다는지 힘들었을 때 몰랐지. 이상하게 힘들거나 좋은 일 있으면 너랑 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풀리더라고. 남들은 네가 나한테 무시했다고 하는데 좀 내가 더 요즘 많이 했었어. 얼마 전에 너 아들 태어난 거 알아? 너 이름도 지어준 것 같더라. 이현이라고. 이름 참 이쁘더라.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힘으로 막 몸 굴리고 하나 봐. 힘이 세다고 병원 측에서도 말하는 모양이야. 너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잘 있어라.